젠슨왕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의 AI 밸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맞아요. 또 이번에 또 흥미로운 게 엔비디아가 인력을 뽑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대부분 마케팅이나 영업 조직을 뽑지 연구 조직을 잘 안 뽑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뽑는 리스트를 보시면 박사급 연구 조직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직접 피지컬 AI를 연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조금 좀 중시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피지컬 AI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엔비디아 역시도 더 이상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피지컬 AI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맥락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만났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게 게임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왜 게임 회사가 중요하냐면 오늘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AI와 관련된 뭐 AI 업체나 반도체 주가들이 조정을 받을 때 항상 뭐 나왔던 건 이거 피크 아니냐, 기대감들은 다 반영이 됐다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브로드컴 실적 관련해서도 못 나온 건 아닌데 왜 더 좋아진다고 말을 안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진짜 이제 기대는 피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폭락되는 게 기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수요가 꺾이는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모델 쪽과 칩 쪽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칩에서 좀 더 수요가 있으려면 지금보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원래는 2026년 1월부터 이 거품에 대한 이슈들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의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2026년 상반기부터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하나의 키워드로 소재해놨던 게 바로 이제 에이전트라는 키워드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게 몇 달 동안 그래도 기업에서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기업에서 뭔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워킹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키워드가 한계가 온 거죠. 정말로 실제 에이전트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어떤 생산성을 몇십 배, 몇백 개 늘려줄 거냐라고 하는 한계가 있던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모든 시장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키워드인 피지컬 AI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피지컬 AI가 뭔가 젠슨왕이 됐든 많은 리더들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제대로 구현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쓰는 GPU나 지금에 쓰는 어떤 스펙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이 훨씬 더 필요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보다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기대감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현실을 될 때까지 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완벽하게 뭐 지금 뭐 몇 개월 안에 있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어떠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의 혼란감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평가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넘버보다는 내러티브 고갈로 인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에이전트가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번에 GTC 타이완에서 아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기술의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장표부터가 결국에는 AI를 투자하면 이제 돈이 벌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주창을 했던 게 뭐냐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어떠한 그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반도체의 그 우리가 말하는 설계를 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에 실증을 하는 에이전트를 실제 엔비디아와 같이 도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거기서 얘기했을 때 5일 걸리던 게 5시간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줄은 게 비용이 늘기 때문에 엔비디아 젠슨왕의 주장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면 레비뉴가 생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모든 시장에 반영되냐?
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결국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야기한 것이 어떠한 반도체나 특정 산업이 아니라 모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진짜로 AI를 가지고 실제로 이득이 되더라 라는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수요가 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중인 단계가 많고 실제로 이게 뭔가 메이크머니가 되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것을 뭔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협소한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에이전트 AI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구독을 한 다음에 뭔가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네. 아 진짜 오나보다라는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피지컬 AI는 여전히 영화 속 얘기 같은 느낌도 있고 제가 체감을 못하니까 네. 왜 다음에 파도는 AI 중에서도 피지컬 AI로 올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는 돼도 체감이 좀 안 되거든요. 네. 왜 다음이 피지컬 AI고 피지컬 AI가 지금 그렇게 회자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도 로봇이라고 하는 게 공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팔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로봇팔하고 그럼 피지컬 AI가 뭐가 다르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예. 무인 커피 이렇게 로봇팔이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그거 휴게소에 가보시면 은근 고장난 게 많은 거 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왜 고장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흔들림이 좀 심하잖아요. 그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원래 이렇게 나 있다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럼 제가 그냥 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흔들려서 이쪽까지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럼 기존의 로봇팔들은 이게 정확하게 하나의 동작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컵이 여기 있던 게 일로 움직이면 이렇게 잡다가 우리는 사람이 요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이렇게 팔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 로봇은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헛손질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가 제대로 구동이 되고 데이터가 학습됐다 하면 이 컵이 여기 있더라도 이 팔이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공장의 공정에다가 딱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GTC 이제 이번이 아니군요. 타이완 말고 지난번 GTC 행사에서 뭘 공개했냐면 로봇팔 하나가 실제 우리가 말하는 GPU 서버들을 여러 종류를 그 서버의 상황에 맞춰서 이 로봇팔이 하나가 여러 개를 조립하는 데모로 보여줬어요. 이건 이제 엄청 큰 변화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부품 조립 라인이 있으면 각자의 하나의 작업만 하는 여러 개의 로봇팔이 쫙 있고 네. 거기서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A라고 하는 자동차를 조립하다가 B라는 자동차를 조립한다. 라고 하면 이건 라인을 다 뒤집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가 제대로 동작하기 시작하면 로봇팔 하나로도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서버가 왔을 때 다른 형태를 마치 사람이 이거 조금 컴퓨터 부품이 다르네? 새로 꼽아야지 라는 것들을 한 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장으로 치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생산성의 향상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에 기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기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은 사람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완벽한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미국이나 이런 미국의 농업이나 아니면 미국의 공장들에서 조금씩 이 피지컬 AI가 대형 트랙터들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인구의 고령화, 특히나 이제 노동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뭐 농업이나 이제 조금 어려운 분야들, 3D 분야의 고령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령화가 있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장점은 그 업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베테랑이고 그렇죠.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경험들이 전수가 되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은퇴하면 그거를 뭔가 그 다음 젊은 친구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게 기존의 것들은 지식적인 배움은 우리가 글로 써서 줄 수 있지만 이러한 농업을 하거나 몸을 쓰는 것들은 이른바 정말로 옆에서 체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체득을. 네. 그러니까 그 체득을 한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암묵지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면 이게 엄청난 또 노하우 낭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요즘에 AI한테 학습을 시키거나 이 음성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대형 트랙터를 초보가 타요. 네. 초보가 타서 움직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 이거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이런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베테랑이 그 기계를 타지 않더라도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그 기계를 베테랑처럼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버튼 누르는 거지만 조금 더 지나서 팔이 그렇게 한다, 아니면은 정말 사람의 모습처럼 로봇이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그 리더들 혹은 베테랑들의 지혜를 갖고 있는 수많은 피지컬 AI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산업의 확장을 시키면 이거는 오히려 지금까지 챗GPT처럼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체득해야 되는 일이니까 데이터를 만들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겠지만 만들고 움직인다면 이거는 바로 생산성이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그걸 네. 십수년 전에 매트릭스 영화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를 네. 전혀 조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데이터 입력 받아서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공장 관련해서도 피지컬 AI 설명해 주실 때 네. 문득 든 생각이 그렇게 얘가 인식을 해서 공정을 하게 되면 네. 전혀 다른 업종의 공장 전환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바로 그냥 업데이트만 시켜서 로봇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가장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보면 소규모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공장들 사장님들이 요즘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예를 들면 사장님은 뭔가를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 라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라인을 못 바꾼다면 직원들의 학습 스킬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정말로 강제로 그거를 일 외 시간에 시킬 수 있냐, 이것도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제 제가 제조업 관련된 이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컨설팅을 하거나 공공에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성남에 있는 수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공장이나 작은 공장들은 항상 사장님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야겠는데,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을 바꾸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직원들을 또 새로 교육하기에는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곳들에 라인은 그대로인데 뭔가 피지컬 AI를 통해서 다른 걸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큰 공장도 중요하지만 작은 공장이나 중소중견에게 또 놀라운 변화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피지컬 AI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해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소장님께서 관련한 책도 쓰셨잖아요. 맞아요. 피지컬 AI 2026. 근데 여기서 골든타임, 피지컬 AI의 골든타임이 지금부터 이제 3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기간을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3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마치 우리가 챗GPT가 나오고 나서 네.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랑 좀 되게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곡선이 좀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랑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는 우리가 생성형 AI가 챗GPT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미나이도 나오고 클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니까 경쟁이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AI 사용료들이 싸지고, 그리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토큰의 사용료들이 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제가 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중국의 그 상해에서 있는 로봇 전시회 갔다가 왔거든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가격이 정말로 낮아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전혀 듣지도 못했던 회사들이 다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 회사들을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가격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그렇게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성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공장에서는 꼭 사람처럼 걸어 다닐 필요가 없고, 여기 다리에다 바퀴 달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몸만 이렇게 상체만 움직여도 얘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한 로봇이 있었는데 그 로봇의 가격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떨어져서 정말로 4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반복적인 동작,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동작,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로 3천만 원짜리 로봇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배터리에 대해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 번 충전하면 8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8시간이라는 게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8시간이라고 충전 시간도 느린 게 2-3시간, 빠른 건 1시간, 어떤 거는 아답타 교환식으로 3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단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봇의 두뇌가 아주 똑똑해진다는 건데 이 로봇의 두뇌가 본격적으로 추론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추론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진 이유가 AI가 추론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그냥 시키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올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볼선 다이나믹스, 구글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볼선 다이나믹스랑 구글이 이제 딥마인드가 같이 이제 조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 그 볼선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축구 막 라보나킥도 하고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거 보셨을 텐데 이 로봇 강아지 스팟이 분명히 기계는 똑같거든요. 이미 공장에서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 로봇이 지금까지는 그냥 막 다녔어요. 근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제미나이의 이 뇌가 탑재가 되니까 아날로그 계기판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돌아다니다가 70도내 위험한에 알려줘야겠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기계는 똑같은데 마치 그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가 업데이트를 그냥 OTA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애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계들이 쫙 풀리는 상황에서 계속 똑똑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에 있는 하향하고 비슷한 건데 부품이 표준화되고 있고 레퍼런스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GTC 그 이제 거의 GT 대만 행사에서 실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표준 로봇 바디에 대한 스펙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엔비디아가 그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VR기 끼고 장갑 끼고 움직이면은 이걸 갖고 로봇이 학습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데이터 만들어준 거를 이 그 그루트나 아니면 아이작 그루트 같은 플랫폼에 넣으면 실제로 막 로봇이 뻥튀기도 데이터도 뻥튀기 시켜주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만든 데이터가 모든 로봇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의 똑같은 표준이 있어야 거기에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마치 안드로이드가 네. 표준 폰을 만들고 그 폰대로 똑같이 스펙하세요라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번에 표준 레퍼런스 로봇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몸은 유니트리 거고 손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르파라고 하는 회사 거고 근데 그 안에 두뇌가 되는 데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넣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모든 엔비디아 플랫폼 쓰는 휴머노이드는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데이터 모으면 이 데이터를 다 쉐어할 수 있고 이걸 갖고 우리가 더 똑똑해질 거야 라는 표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립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제조에 대한 표준화, 하드웨어의 가격의 급락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추론 모델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올해 지금 한 상반기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3년 정도 이제 표준과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 데이터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아마 3년 안쪽으로 실제 공장들에서 그럴듯한 연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피지컬 AI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이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설명 너무 명료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해를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밑바탕 그려주고 왜 피지컬 AI인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 네. 현안과도 한번 매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젠슨 왕이 방한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맞아요. 오히려 머릿속에서 이제 헷갈려지고 맞아요. 얘가 그리는 생태계가 뭔가 우리나라만 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일단 뭐 주요 기업들은 두산, 네이버, LG, 뭐 현대차 뭐 네. 있겠습니다만 젠슨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다 만나면서 하나의 뭐 방한 지도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네. 그 그림이 좀 뭉뚱그려져서 네.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서 이제 그 한 몇 개월 전이죠. 그때 이제 와서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만났었잖아요. 네, 깜부회동. 네, 명확하게 그땐 반도체 회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죠.
이번에는 그런 비유를 하자면 피지컬 AI 회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회사들을 한번 좀 나눠보면 일단은 이 회사들이 생각보다 피지컬 AI에 꽤 오랫동안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런 그 피지컬 AI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차나 네이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나 네이버에 사옥을 갔잖아요. 네. 이 사옥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로봇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으로 네이버 사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어지자마자 거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이미 로봇이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예. 아, 로봇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네, 로봇이 따로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 있습니다. 심지어 로봇마다 그 타는 엘리베이터에 QR코드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버튼 누르듯이 네. 이 QR코드를 딱 걸어 놓으면 이 로봇이 몇 층에 갈 거다라는 걸 이제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다.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면 제가 13층에서 예를 들면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기 사원 번호가 있을 거니까 커피를 주문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커피의 주문을 받는 1층에 있는 로봇이 내가 13층에 가야겠다라고 QR코드를 생각을 하고 그게 커피숍으로 갑니다. 그럼 커피숍에서 커피를 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QR코드 ID 값을 넣어야지 열리는 구조예요. 네. 그럼 그 로봇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요. 그럼 이제 QR코드 딱 되면 13층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13층을 눌러줍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가면 제가 만약에 회의실에 있잖아요. 네. 회의실 앞에서 얘가 알람을 줘요. 그러면은 제가 승인을 누르면 이 로봇이 문을 열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 로봇이 오면 제가 이 QR코드를 대면 나라는 게 인증이 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리고 커피가 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물은 처음부터 그런 로봇이 다닐 수 있게 동선을 최적화한 거의 세계 최초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 피지컬 AI들이 이렇게 다녔을 때 어떤 생태계가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놓고 움직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실 텐데 네이버가 이미 2018년에 CES를 네이버 로보틱스로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이미 CES 현장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월드 모델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한 6개월 전쯤에 네이버가 서울 전체를 월드 모델화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네이버가 생각보다 로봇이나 피지컬 AI에 좀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대 그리고 네이버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번 GTC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되게 놀란 건데 갑자기 GTC 행사를 하고 있다가 엔비디아 러브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장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표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GPU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GPU를 제일 많이 사주는 데가 데이터 센터란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이 엔비디아의 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이 칩들을 갖고 뭘 하느냐? 국내에 있는 여러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AI들을 다 만들어주는 걸 네이버 클라우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부에 있는 모든 인프라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칩을 엔비디아에서 제공을 해주고 또 그거를 추가로 해서 확장을 시키는 쪽 이쪽에 이제 그림 때문에 이제 협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왔었죠. 현대차가 이제 우리는 새만금에다가 네. 이제 짓는 곳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나왔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실제 데이터 센터를 기가급으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또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만금에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상당히 놀라웠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만났지만 앞서서도 MC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빼놓으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게 게임 회사들이거든요. 아, 게임에. 네, 우리가 말하는 크래프톤이랑 NC소프트를 만났잖아요. 근데 왜 게임 회사가 중요하냐면 앞서서 제가 피지컬 AI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들은 표준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면 사람이 VR 기기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VR 기기를 끼고 한 데이터가 가상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 가상에 들어간 데이터가 10건을 사람이 한 걸로는 택도 없이 모자릅니다. 그럼 이거를 뻥튀기를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럼 뻥튀기를 해줘서 10개를 100개, 1000개로 만들거나 아니면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실제로 로봇을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 로봇이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거나 네. 상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나중에 이런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데모하는 로봇을 보시잖아요. 로봇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상처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로봇을 갖고 계속 데모를 해야 되지 다른 로봇을 하면 이게 또 최적화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로봇을 계속 하는데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월드 모델들은 뭐냐면 이 한 공간에 가상의 똑같은 로봇 100대 1000대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실제 현실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물리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런 구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게임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엔비디아의 GTC를 보면 항상 게임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원래 그래픽카드, 게임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니까. 그래서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플랫폼 관점에서 데이터를 잘 만들고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을 만났고 이미 게임 회사들은 우리 이번에 만난 두 회사는 실제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포스코랑 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피지컬 AI에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거나 만든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 영역에 어떠한 그 물리적인 데이터를 실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문득 그냥 궁금해서 처음에 현대차가 새만금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미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려는 구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타지는 했을 것 같습니다. 타지는 했겠지만 그 안에서 실제 피지컬 AI가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올라왔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말했던 로드맵보다도 훨씬 더 빨리 기술이 올라오고 그 기술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해지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에 작은 공장들 많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다양한 공장에서 실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피지컬 AI 데이터를 모으려면 가상에서 하더라도 그 가상에서 하는 원소스는 결국에는 공장의 공정에서 그 똑같은 공장에서 사람이 VR을 끼든 장갑을 끼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수많은 곳들을 할 수 있는 게 냉정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나라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강력한 얘기까지 했죠. 젠슨왕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의 AI 밸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맞아요. 또 이번에 또 흥미로운 게 엔비디아가 인력을 뽑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대부분 마케팅이나 영업 조직을 뽑지 연구 조직을 잘 안 뽑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뽑는 리스트를 보시면 박사급 연구 조직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직접 피지컬 AI를 연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조금 좀 중시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피지컬 AI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엔비디아 역시도 더 이상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피지컬 AI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이게 아시아적인 거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래서 젠슨왕의 큰딸인 메디슨 왕이 이 피지컬 AI, 그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전체 마케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보더라도 피지컬 AI에 상당히 엔비디아가 진심이구나라는 관점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어떤 새만금 투자 처음에 발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냥 방향성에 대한 발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젠슨왕에게 그 광활한 땅과 그 투자 의지를 이렇게 그렇죠. 밝혔더니 AI 밸리를 만들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 센터와 로봇 기술이 가미된 공장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LG와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또 어떤 건가요? L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걸 하려면 이 로봇에 우리가 말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액추에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모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부품 덩어리인데 이런 부품 덩어리의 핵심적인 능력들을 LG가 잘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G전자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항상 이제 예전부터 가전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모터는 LG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그 CES에서도 LG가 어떤 컨셉추얼한 로봇을 보여줬지만 로봇보다 더 크게 또 비슷하게 전시된 게 그런 액추에이터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액추에이터 판매하는 쪽을 또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건 이제 실리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LG 쪽에 좀 제조 이런 그때 좀 초대를 받아서 몇 곳을 가서 이제 그 샘플로 보여주셨던 게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LG전자의 방향성이 로봇의 방향성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멋있고
매끈한 로봇을 직접 LG가 만든다보다는 공장 안에서는 앞서서 중국 로봇처럼 효율성 있고 가성비 좋게 공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부품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걸 하는 쪽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LG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망한 피지컬 AI 관련 회사들이 꽤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LG전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LLM 모델 역시도 엑사원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버린 AI 그리고 뭐 KAI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KAI에서도 지금 계속 상위권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LG전자가 이번에는 좀 피지컬 AI로 좀 확 가려고 한다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미 LG전자가 전장을 할 때부터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이 전기차 전체를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부품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포스코에서 강판만 갖고 오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기업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것들이 기자들의 거의 정설처럼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피지컬 AI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CES에서도 메인관이 중국 중심으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LG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거나 칩에서 엔비디아랑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협업 그림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젠슨 왕이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요. 네네. 딱 두 가지만 네. 짧게 좀 여쭤보고 네. 짧게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애국심 쫙 빼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많이 만났는데 결국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기업들과만 일을 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꼽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와의 중점적인 뭐 파트너십을 원하면 그렇게 그렇게 네네네.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 하나 하고 일본이 로봇 관련해서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두 가지 맥락이 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만 찾진 않아요. 네. 사우디나 UAE에 이미 수십만 장 규모의 GPU를 갖고 이제 팩토리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똑같은 결로 독일하고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을 잘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 빨리 우리랑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데들이기 때문에 EU 쪽 가서는 EU를 살릴 수 있는 게 또 피지컬 AI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20곳 넘게 20개국 넘게 이런 피지컬 AI 공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또 젠슨 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장점은 중동은 돈과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고, 유럽은 규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제조도 있지만 또 이 GPU를 만들 때 핵심인 HBM이나 이런 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야, 엔비디아 젠슨왕이 오니까 와, 무조건 환영하자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가 윈윈으로 필요한 거고, 역으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우리가 엔비디아 플랫폼에 락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걸 하면서도 우리 자체적인 NPU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일본 얘기를 좀 하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원래 초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에서 꽤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부분에서의 약간 그 좀 속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주도권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도권을 왜 놓쳤을까? 혼다, 아시모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정교함에 상당히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을 보면 그냥 엎어지든 넘어지든 무조건 만들고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좀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은 완벽한 데모나 부품에 집착을 하다가 AI 스케일 싸움에서 좀 밀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도 이른바 피지컬 AI 주라고 불리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 보면 되게 정밀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부품은 여전히 일본이 잘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로봇을 만들 때는 중국의 속도 그리고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은 저지르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런 중국식 방식에 밀린 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걸로는 이제 우리가 승부가 될 수 없다.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두뇌도 있고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 데이터를 만들고 하드웨어와 함께 손잡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의 좀 전략들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많이 갔습니다. 다음번에 또 앞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제가 마련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소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